네,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남은 건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죠. 두 후보는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며 어제 마지막 유세를 마무리했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 재보궐선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유세 기간을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긴기도 하고 이렇게거든요. 지금 그 과정을 쭉 보시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선거판은 굉장히 커졌는데 선거 전략상 쓸 수 있는 그 전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 시장이기도 했고요. 대선 전이기 때문에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선거 기간 중에 후보들이 큰 공약을 내세워도 큰 관심을 못 끌은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이미 다 유권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1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미 올해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 예산안 편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마무리를 못 짓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유권자도 다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약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쓸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 흔히들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인물 검증에 관한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선거였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흑색선적인 난무하는 선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정치권이 바라보는 시각에선 선거 전략이 마땅치 않은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 선거는 임기는 불과 1년 남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이 국정평가,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냐 국정 안정론이냐 소위 언론도 많이 이 대결로 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야당 입장에서 이 심판론이 굉장히 부각이 된 선거라고 보고 그래서 또 서울과 부산에서 왜 선거가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이 잘 알고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일종의 평가와 함께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종합을 해서 치러지는 선거고 예.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대선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고 여야의 여러 가지 이제 정당의 재편까지 몰고 올 후폭풍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예. 굉장히 관심이 커진 선거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청년층의 또 정치에 대한 관심, 선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여당에서 특히 서울의 경우에 박영선 후보의 경우 이제 기승전 내곡동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네거티브와 흠집 내기에 좀 집착을 하는 바람에 본인이 강조하고자 했던 어떤 비전이나 이 구상 이런 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박영선은 처음에 이 인물론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인물론이 그 네거티브 전 때문에 좀 가려졌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남은 건 이제 유권자의 선택일 텐데 여야는 각각 다른 전망치를 내놨더라고요.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이 3%포인트 내외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바람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부분 사실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뒤섞여 있는 그런 뭐 전망을 내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바람의 측면에서는 글쎄요. 이낙연 대표는 조금 바람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호영 대표의 얘기는 좀 여론조사 결과에 이전 결과치하고 좀 가까운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사실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선거 방송을 많이 했었지만 네.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지 선거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투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건 그 이전에 전망이나 관측치가 많이 나왔지만 선거 결과를 나중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그게 맞는구나. 결과론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과정상에는 어떤 쪽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결국 이제 투표율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사전 투표율도 이전에 큰 선거였
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보궐선거로 따지면 또 상당히 높은 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본투표율도 그만큼 따라 올라갈 것이냐. 예. 그러니까 직전 선거로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60%가 넘게 나와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40%의 유권자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과연 그만큼의 유권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거였을까? 그렇게 40% 정도가 투표했을 때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일 것인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일 것인지 이건 좀 별도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여야가 바라보는 유불리 셈법은 어떻게 다를지 이 부분 또 짚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상당한 격차로 승리할 거로 보고 있는데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죠. 이제 언론도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50% 투표율 미만이 된다면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50%를 넘긴다면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언론의 소위 예측이 있는데 네.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단순히 서울과 부산의 두 곳 광역시장을 뽑는 이런 거보다 전국적인 좀 관심을 갖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좀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 전국에 각 계신 분들이 서울과 부산의 지인들에게 꼭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예. 투표율이 꽤 높을 걸로 보고 사전 투표율이 이미 보선 사상 가장 높단 말이죠. 서울의 경우에 21.9%.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투표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55%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의 승리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전 투표율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강세 지역 투표율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 흐름을 봐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투표는 8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 봐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세대별 투표율을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예. 응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의 분위기는 상당히 국민의힘의 우호적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청년들이 그동안 느껴왔던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아, 정말 공정하게 국정 운영했느냐, 정의롭게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어가지고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청년들이 국민의힘 소위 유세장에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지원 연설을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투표율도 높아진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역별, 세대별 투표율을 좀 분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2030 청년들의 마음까지 그 표현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청년층 투표율이 곧 국민의힘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투표라고 하는 행위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인물 검증에 관한 부분들 또 네거티브 얘기도 나왔고 마지막엔 결국 생태탕이라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미 뭐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 또 제 스스로도 데이터를 확인해 봤지만 구글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썸트렌드라고 하는 소셜 그 네트워크 분석하는 일종의 트렌드 분석하는 업체 분석을 봐도 그런데 부정평가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에 관한 부분은 박영선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구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관심 키워드로 들어가면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전략을 구사한 것이냐. 왜냐하면 후보 이름이 부각되고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후보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오히려 후보가 네거티브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이런 상황이
과연 선거 전략상 좋은 전략이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떤 투표 행위로 연결될 것인지 특히 젊은 층의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젊은 층의 비호감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박영선 후보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선거 흘러가는 패턴으로 보면 2018년 지방선거하고 좀 비슷하게 투표율이 나와요. 예. 예를 들면 사전 투표율이 지금 20% 조금 넘게 나오잖아요. 당시에도 20% 조금 넘게 나왔고요. 예. 그럼 그 당시에 본 투표율이 60%딱 턱걸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턱걸이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그랬을 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대체적인 분석으로 보면 50% 이하의 투표율이 나올 경우에 민주당이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분석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조직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 여론 심판론이나 이런 걸 압도할 만큼의 어떤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또 55%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분노 투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 예를 들면 60%까지 나온다. 이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존의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껴서 투표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의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투표율 몇 가지만 가지고 국민 여론을 저희가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2018년과 지금 좀 다른 것이 2018년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도 2월 하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은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4년에 대한 국정의 평가가 이번 선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를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 평가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제 이 선거 투표 당일이기 때문에 이게 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오늘도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뭐 어떤 선거든 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심판론이 좀 우세하게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정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론이 이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예. 것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민주당을 그동안에 한 4년,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4차례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계속 승리를 해왔습니다. 일종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 굳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대체적인 평가도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이 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예전에는 보수층이 더 두텁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40% 콘크리트층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불과 박근혜 정부 시절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심판론에 그냥 휩쓸려가면서 그냥 투표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등을 돌렸다고 하면 그 투표층이 바로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유보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투표 포기층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유보층으로 간 투표층이 만약에 위기감을 느껴서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율이 확 높아지는 현상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의 여론조사가 잡지 못했던 여론이 상당수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또 반대로 투표를 포기하거나 이런 층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여론 흐름으로 볼 때는 심판론이 작동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진영은 결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도라고 생각했던 분들, 무당파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표심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로 그동안 확인된 거는 예.
이 중도와 무당파층에서 거의 2배가량이 국민의힘 쪽을 더 지지한단 말이죠. 이분들의 투표 적극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건 저희들이 현재 알 수 없지만 이분들도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기간 동안 네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강한 투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 양쪽 진영은 결집된 상황에서 투표장을 가고 중도 무당파층에서도 투표장에 열심히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는 중도 무당파층이 기존의 여론조사대로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2배 이상 지지한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투표장에 열심히 가신다면 결과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아까 그 이상희 전 의원께서는 이번 투표율 한 55% 정도 나올 것 같다. 예, 저는 55% 안팎으로 보는데 네. 55%를 좀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알 수 없죠.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이게 늘 투표율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투표 당일날 오전, 점심 조금 넘게까지 오후까지는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 다음에 급격하게 둔화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오전 투표율로만 보면 벌써 10% 훨씬 넘기는 그런 이제 투표율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 속도로 따져서 간다고 하면 앞서 제가 이제 40% 정도 투표율이 돼야 이제 60% 전체 투표율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넘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네. 있거든요. 이게 참 단정하게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가장 무난한 전망을 하기에는 55% 안팎이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 선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 유권자들이 더 많이 인식한다면 진짜 좀 더 높아져서 50% 후반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선거와 이번 선거가 어떤 투표율과 뭐 세대별 투표율 이런 것과 예측에 대해서 많이 다릅니까? 이번 선거가? 글쎄요, 결국은 이제 예측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예. 많잖아요. 심지어 여론조사도 틀리는 경우 있고, 네. 작년에 제 경우에 출구조사도 틀렸습니다. 출구조사에 제가 1%포인트 지는 걸로 나왔는데, 네네. 출구조사 본투표에서는 6%포인트 이겼어요. 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예. 일종의 이제 지금 민심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좀 기류가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류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민주당도 그 기류를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예.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투기 문제뿐 아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민심, 여론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판론이 상당히 크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제 저도 기자로서 오랫동안 현장 취재를 했고 또 정치를 하면서 느꼈지만, 조직력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조직이 어떤 바람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바람이 세게 분다면.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꼭 경종을 좀 울려야 되겠다, 이런 바람이 좀 형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선거 과정에서요, 내곡동 문제가 많이 얘기가 오갔습니다. 내곡동에 오세훈 후보가 측량하러 갔느냐 안 갔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생태탕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봤다 안 봤다, 신발이 뭐냐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박영선 후보가 이제 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네거티브에 굉장히 치중을 했다. 그런데 그 네거티브가 일부 지지층에, 민주당 지지층에 결집을 시키는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이 서울 시민들의 판단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까? 저는 주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발표되기 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의 투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묻는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부동산 투기 문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컸어요. 내곡동이 투표 기준으로 좌우되는 거 한 4%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의 저 네거티브 전략은 주요하지 않았을 걸로 보는데,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찌됐든 여당 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너무 저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박영선이라는 인물을 알리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정책이 뭔지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위 자성론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예. 그런 선거 결과가 만약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내일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면 네. 아마 박영선 후보가 만약에 졌을 경우에 그래서 내일 과거를 이제 선거운동 과정을 평가를 한다면 저 네거티브 전략은 결국은 주요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아마 오늘 자정쯤 결과가 나올 테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런 그 내곡동과 관련된 논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략이 생각보다는 잘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표행위에 어떤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 그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한 걸 보면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들,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항상 앞순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물 검증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인물 검증이라고 하는 건 즉 달리 말하면 후보를 내가 믿고 투표할 수 있을 것이냐 호감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과연 오세훈 후보의 호감도를 완전히 반전시키거나 바꿀 만큼의 요인이 됐겠는가?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내곡동 문제는 아마 앞으로 지금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의 임기 내내 뒤따라가는 여러 가지 지금 고발전들이 굉장히 난무했기 때문에 예. 계속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앞으로 시정에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후보가 시장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인물 검증을 시작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뭔가 이런 선거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조금 더 빨리 선거전에 불을 붙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었고 범야권 단일화 김진애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존재감을 그 기간 동안엔 박영선 후보가 전혀 보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LH 투기 의혹 나오기 앞뒤로 보면 박영선 후보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야권 단일 후보하고 거의 박빙이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확실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했더라면 물론 단일 후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네. 민주당이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빨리 바꿔서 적극적인 선거 공세전을 펼쳤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실기했고 실패하는 바람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인물 검증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흑색선전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결국 거꾸로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는요 부산 보궐선거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지역의 판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산 지역은 서울보다 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H 투기 의혹 나오기 전에 또 야권 단일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 무렵까지 여론조사 보면 서울 지역은 거의 박빙 정도까지도 예상이 가능했던 구도였다는 거죠. 네. 예. 근데 부산 지역은 그런 구도가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그 LH 투기 의혹부터 그 LCT 투기 의혹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기장군의 땅 건물 미등기 문제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구도가 과연 깨질 만큼의 요인이 됐겠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부산 지역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보수층의 지지층이 두꺼운 데다가 선거 그 심판론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전체적인 판세를 완전히 뒤집기에는 좀 버거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의 판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상당한 격차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승리할 걸로 보고요. 김영춘 민주당 후보의 이 선거 전략도 역시 너무 네거티브에 치중을 했다. 근데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걸로 봅니다. 오히려 여당 후보답게 좀 더 부산의 발전과 관련된 비전 제시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했다면 오히려 더 추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겠다 생각하는데 네거티브에 치중한 것들이 예.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물론 선거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부산 상황을 어떻게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덕도 내려가시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정말 정광석화처럼 여당이 처리하고 했는데 부산의 표심을 바꾸기는 이제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 지역도 민주당의 선거 전략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덕도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애초에 봤어요. 예. 또 실제로 또 그게 상당 부분 좀 표심을 흔든 측면도 선거 초반에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민주당이 가덕도 얘기를 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선거 전략을 그렇게 짰으면은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호감도가 생긴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가덕도를 끊임없이 계속 갔어야 하는데 그걸 일단 못했다고 하는 점이 있고요. 예. 근데 그건 아마 그 물밑에서 흐르고 있는 여론들이 가덕도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이나 판단을 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덕도를 더 강조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후보의 어떤 그 경쟁력의 우위까지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 거는 틀림없는 선거의 그 어떤 패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잘 짰을 수도 있어요. 가덕도에서 밀리니까 한일 해저 터널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덕도 특별법에 우리도 거기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일종의 물타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역시 또 해저 터널 얘기도 지금 언제 내세운 공약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얘기가 사라져버렸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면은 부산의 민심이 많이 식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부산시장은 민주당 계열 시장이 부산에서 민주당 계열의 시장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보수정당,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을 찍었는데 부산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감도 저는 일정 부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 시장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시장이 결국은 성추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분노나 아니면 섭섭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저는 섞여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게 가장 크게는 실망감이 작동하는 선거였다. 그걸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이거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 이후에 정계 개편 어떻게 될 것인가. 김종인 위원장은 내일 약속대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일 비대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시고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좀 물러나시겠다는 입장을 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가 좋은 경우하고 나쁜 경우하고는 상황이 여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안정적으로 아마 이길 거고 서울도 저는 뭐 제법 격차를 내서 이길 걸로 만약에 제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당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외연을 키우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분도 합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울타리를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중도 지향적인 이 통합 야당을 만드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예. 국민의힘은 사실은 굉장히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또 몰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민주당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겁니다. 일단 그동안 선거운동을 이렇게 진두지휘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과도에서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민주당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견제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세균 총리직 그만두고 이제 대선전에 뛰어들 거고, 제가 보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뛰어들 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을 좀 이제 키우면서 이재명 지사로 굳혀지는 걸 흔들 거예요. 민주당의 이제 혼란 상황을 다 본인들이 수습하겠다고 이제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 이번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 패배가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확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 이제 2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 민주당의 이 혼란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이상일 전 의원께서 4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3가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박영선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를 예측 안 해주셨는데요. 뭐 민주당이 당연히 승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선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권 문재인 정부 임기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명예로운 퇴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또 패배할 경우에 예. 그럼 어떻게 패배할 것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패배할 것이냐, 아니면 싸우지도 못했고 제대로도 못 싸웠고 졌다 이렇게 평가받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려면 최소한 1대1 정도가 나오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0대2 패배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민주당한테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예. 결국은 민주당의 패배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느 정도의 패배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대권 주자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현상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상임선대본부장의 어떤 그 대권 주자로서의 그 자리매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만약에 서울, 부산 양쪽에서 다 패배했다고 하면은 타격이 좀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만약에 1대1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낙연 지금 의원한테, 전 대표한테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만약에 진짜 참패했다 이렇게 하면 평가가 아주 박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당내에서 분란이 좀 커지겠죠. 파열음이 더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만 대권 주자로 내세워서 과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냐 이런 여론 또 한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제3후보를 찾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만두고 대권 주자 대권 도전을 선언하게 된다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될 때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냐,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권 내는 여러 가지 힘의 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견제와 갈등들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수 야당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를 만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한 20% 지지율 만들 만한 후보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후보가 나올 만한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지금 안철수 대표 이 정도 인물로 지금 생각을 자꾸 좁혀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민주당의 전략은 자기 후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편 후보,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누가 빼줄 것이냐, 그 빼줄 만한 후보를 찾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가정을 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뭐 지도부를 비롯해서 전당대회 일정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당장 비대위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비대위 체제로 이게 참 과거 열린 우리당 아마 시절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때 그 대선 패배하고 연패하는 과정들이 한 8년 정도 이어졌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당의 혼란이 다시 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는 학습 효과를 어느 정도 민주당이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 목소리는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시 그 길로 갈 것이냐, 저는 그 힘보다는 다시 뭉치거나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당을 중심으로 해결합시다라고 하는 힘이 아직도 좀 강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혼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어떻게 다시 체계적으로 짜나갈 것이냐,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준비에 대한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상체제로 가기보다는 당을 더 세우려고 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 상황을 잠깐 보탠다면 네. 민주당이 패배했을 경우 가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혼란이 올 텐데 이미 이야기하신 대로 지도부 총사퇴 그 이후에 그러면 지도부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건가 비대위 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비대위의 핵심은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패배한 이후에 김정인 위원장 모시고 와서 그 나름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외연을 좀 확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마땅하게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분이 없다면 결국 민주당 내에서 자체 수습을 해보자. 결국 전당대회를 해서 뭐 당대표 뽑고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하나의 이제 관심을 갖는 대목이 뭐냐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거일로부터 대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월 8일까지 뽑아야 돼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11월 8일입니다. 4개월 전입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미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왜 우리가 먼저 후보를 뽑은 다음에 두들겨 맞느냐. 우리도 국민의힘처럼 4개월 전으로 미루자. 이제 이러려면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당규 개정해야 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지지율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빨리 굳히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친문 쪽에서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거 건드리면 내전이 일어난다.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는 이걸 고치자는 여론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럴 때 이재명 경기지사 측하고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층하고 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보궐선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세한 전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